많이 웃으세요. 웃는 게 좋습니다. 웃으면 좋은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고 하잖아요. 비웃는 것도 괜찮아요. 비웃는 것도 웃는 거니까 웃으면 됩니다. 지금 녹음이 시작되고 있네요. 괜찮아요. 우리만 보고 우리도 안 봐요. 여기 사실 욕해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이제 단원이 바뀌었습니다. 전자기장인데 큰 단원도 바뀌죠. 로마자 2단원으로 바뀌었죠. 지난 단원까지는 뉴턴과 아인슈타인이 주인공이었습니다. 뉴턴의 이제 역학과 아인슈타인이 이제 수정한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주제가 위치의 변화에 해당하는 물체의 운동과 그다음에 중력이 주제였어요. 중력을 이제 아인슈타인적인 해석으로 보면은 이제 질량을 가진 천체 주변에 공간이 휘어지죠. 휘어지면 그 휘어진 공간에 또 다른 질량을 가진 물체를 놓으면 그 휘어진 공간을 따라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마치 인력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우리가 무엇으로 중력을 설명했냐면 아인슈타인의 입장에서 보면 중력장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중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질량에 의해서 이 공간이 휘어지는 것을 이제 중력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질량 주변은 많이 휘어져 있잖아요. 질량과 좀 멀어지면은 조금밖에 안 휘어져 있고, 질량이 크면 많이 휘어져 있고, 질량이 작으면 적게 휘어져 있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많이 휘어져 있으면 거기 똑같은 질량을 놓더라도 공간이 많이 휘어진 곳에 놓으면 더 큰 중력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뉴턴하고는 좀 다르게 장의 개념으로 설명을 한 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런 면에서는 내용이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이 중력장하고 유사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 전기장으로 전기력을 설명할 수 있고요. 자기장으로 자기력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요 단원에서는 이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한 얘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역학보다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어렵게 생각했던 분야였어요. 왜냐면 역학은 뭔가 물체의 운동을 다루니까 머릿속으로 상상하기가 쉬운데 이 전자기적 현상은 눈에 안 보이는 개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렵더라고요. 한번 오늘은 4단원의 첫 시간이고 해서 요 한 페이지만 할게요. 25페이지만 할 겁니다. 괜찮아요. 제가 잡다한 얘기를 많이 하면 1시간을 다 채울 수도 있어요. 일단 잘 하고 있어요. 아주 모범적인 웃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지가 되네요. 웃고 있다는 게. 아주 가끔은 기분이 이상해. 웃고 있는데 기분이 나쁠 때도 있긴 해요. 4단원 제목이 전자기장인데 전기장과 자기장을 합쳐서 전자기장이라고 하고요. 첫 번째 주제가 전기장과 전기력선입니다. 오늘은 이제 전기력선은 안 하고요. 전기장과 전기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 단원 전체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은 질량이 만들었거든요. 이 질량을 가진 천체 주변에 중력장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전기장과 자기장을 만드는 근원은 좀 다릅니다. 이제 질량이 아니라 이 단원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요 전하입니다. 전하. 이 전하가 있으면요, 그 주위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이 전기장은 영어로 일렉트론 필드라고 해서 보통 E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 전기장이에요. 전하를 띤 입자 주위에는 전기장이 생깁니다. 전기장은 눈에 보이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의 특성, 공간에 대한 그 정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기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면 그 전기장이 있는 공간에 또 다른 전하를 놓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하가 힘을 받으면 전기장이 있는 곳이고요. 그 전하가 힘을 안 받으면 전기장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조가 이렇습니다. 전하 주위에는 전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이 전하가 전기장을 만들고요. 근데 그 전기장이 있는 공간에 전기장을 만드는 전하 말고요. 또 다른 전하를 갖다 놓으면 전기력을 받습니다. 이건 아까 중력장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이 지구라는 질량이 있는 천체가 중력장을 만들죠. 그럼 지구가 만드는 중력장이 있는 공간에 질량을 가진 물체를 갖다 놓으면 중력을 받죠. 그거하고 유사합니다. 이 질량을 가진 천체 주위에 중력장이 만들어지고 그 중력장이 있는 공간에 또 다른 질량을 갖다 놓으면 중력을 받듯이 전하를 가진 입자 주위에 전기장이 생기고 그 전기장이 있는 공간에 또 다른 전하를 놓으면 전기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두 개는 다 배웁니다. 이 전기장과 전기력은 다 배우고요. 그러면 자기장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자기장은 이 전하가 움직일 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전하 주위에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그 자기장은 B라고 나타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자기장이 왜 B라고 나타내는지 궁금해하면서 아직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B인지 모르겠어요. 뭐 자기장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의 앞자겠죠. 앞자인데 정말 신기해요. 이게 내년에도 안 찾을 것 같아요. 이상하게 이게 몇 개는 잘 안 찾게 되는 이 자기장은 B라고 나타냅니다. 왠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휴대폰 꺼내가지고 한번 찾아볼래요? 여기 인터넷이 안 돼요. 야, 비웃는 것 같아. 그만 웃어. 요거는 이제 자기장이라고 하죠. 제가 옛날에 여기에 실수로 여기다 선을 하나 더 그어가지고 1년 동안 놀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야, 너 그 조금은 연습을 해야 되겠다. 티가 너무 많이 난다. 자연스럽지 못해. 전류 주위에는 자기장이 생겨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는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전자기학은 되게 대칭적인 학문이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전류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럼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또 다른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갖다 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전류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또 다른 전류가 흐르는 다른 도선을 갖다 놓으면 그렇죠. 자기력을 받겠죠. 이게 되게 대칭적이지 않습니까? 전하 주위에 전기장이 생기잖아요. 이 전기장이 있는 공간에 또 다른 전하를 갖다 놓으면 전기력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전류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전류가 흐르고 있는 또 다른 도선을 갖다 놓으면 자기력을 받습니다.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그 전류가 흐르는 두 도선 사이에는 자기력이 작용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여러분은 안 배워요. 물리원에는 안 나옵니다. 자기력은. 자기력은 애매하게 나오는 건 있어요.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나옵니다. 근데 그거 이외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장에 대해서는 배워요. 예,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좀 이따 설명. 그 패러데이 법칙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 전하가 가속 운동을 하면 또 다른 게 생깁니다. 뭐가 생기냐면 빛이 생깁니다. 이 빛은 전자기파라고도 하죠. 뭔가 이해가 안 되네요.
예. 아 바로 이해했어요. 아 빛. 그게 아니고 빛이 생깁니다. 미치겠네. 야 오늘 뭔가 좀 분위기가 묘하다. 뭔가 이 흐름이 비슷한데 아까 여기서부터 아이 넘어갑시다. 야, 오늘 걸 꼭 올려야 되겠다. 야, 요거는 다른 단원에서 배워요. 6단원인가 7단원에 그 소리와 빛 단원에서 전자기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게 끝이 아니고요. 요것도 있어요. 전기장의 변화가 자기장을 만들고요. 자기장의 변화는 전기장을 만듭니다. 자, 이것도 다 배우는 겁니다. 전기장의 변화가 자기장을 만드는 것은 요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 전하가 전기장을 만들잖아요. 근데 전하가 움직이면은 전기장이 바뀌겠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 자기장이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바로 요 두 번째 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 전기장의 변화는 자기장을 만든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걸 이제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이 패러데이예요. 그럼 전기장의 변화가 자기장을 만들 수 있으면 자기장의 변화도 전기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요거하고 관계 있는 게 요 단원의 말미에 배울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패러데이는 정말 매력적인 물리학자였는데요. 그거는 그때 패러데이 법칙 할 때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아인슈타인이 되게 존경했던 과학자입니다. 선생님, 전기장에 변화해야지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안 변하면 안 변하면 안 생기겠죠. 그게 아예 직선 전선에서요. 그냥 계속 똑같이 흐르고 있으면요. 전기장이 변하는 거예요? 변한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전하 주위에 전기장이 생기는데 전하가 계속 움직이잖아요. 아, 그게 연속적으로 움직이니까 뭐 전반적으로 보면 안 변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주 참신한 질문이네요.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당황스럽습니다. 원래 저를 당황하게 하는 질문이 가장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한 거 맞아요? 이게 계속 움직이면 대칭적이니까 뭐 공간적으로 보면은 전기장이 안 바뀐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자기장이 생기느냐 뭐 그런 거죠. 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오늘 이거 꼭 올릴게요. 예. 이거 올리면 진짜 아. 문자 하나 올려줄게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모르는 건 당당하게 모른다고 합니다. 모르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와 멋있다. 예. 그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면은 이게 발전이 더뎌요. 예.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 거죠.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이게 방금 한 이 얘기들 있잖아요. 약간 변명을 늘어놓자면 방금 이 한 얘기들이 약간 여러분이 알기 쉽게 좀 하기 위해서 조금은 생략하고 설명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을 만든다라기보다는 자기력 손속이라고 정의되는 물리량이 변화할 때 전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들어가면 조금씩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른데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은 여러분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는데 좀 힘들기 때문에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전체 이 단원을 바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한번 나름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정리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면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 전체 내용이 그 맥스웰이 했던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국의 그
또 유명한 물리학자로 맥스웰이 있거든요. 작년에 그 심화 물리 했던 애들은 들었는데 물리학에 4대 천왕이 있습니다. 아, 4대 천왕이 누구 있을 것 같아요? 보통 2명은 많이 맞춰요. 아인슈타인하고 뉴턴 있고 눈치 빠르면 그래 맥스웰이 들어가겠죠. 예, 맥스웰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각각 한 분야를 거의 혼자 만들었어요. 예. 고전 역학을 뉴턴이 만들었고. 한 명이면 정답입니다. 예. 그 상대성 이론은 거의 아인슈타인이 다 혼자 하다시피 했고요. 그다음에 그 맥스웰이 전자기학을 거의 체계적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 명이 이제 볼츠만이라는 사람이에요. 볼츠만. 근데 볼츠만은 여러분이 좀 접할 기회가 좀 적습니다. 그 볼츠만이 했던 분야는 열 및 통계 물리학입니다. 예. 그래서 그 엔트로피의 정의에 보면 볼츠만 상수라는 게 들어가요. 볼츠만이 되게 뛰어났던 과학자예요. 그 천재였고요. 뚱뚱하고 대머리였어요. 그 너무 시대를 앞서가서 되게 고독했던 인물이고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이 자신을 안 알아주니까 자신의 이론을 여러 가지 이런 요인에 의해서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합니다. 좀 불행한 삶을 살았던 인물인데 천재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좀 우울한가 봐요. 저도 가끔 우울하거든요.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이거 온몸으로 아니라고 하는 거야? 야, 그 와중에 얘는 자네? 폭풍이 휘말아치고 있는데. 야, 너 이 예. 바람도 비우는 것 같네요. 자, 이게 근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전하가 들어가죠. 이 전하가 이제 이 모든 전자기적 현상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전하의 양을 이제 정의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전하의 양은 단위가 이 쿨롱입니다. 과학자의 이름을 딴 거죠. 전기력을 규명한 이 쿨롱이라는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단위를 쿨롱이라고 그러고요. 대문자 C로 보통 나타냅니다. 요거는 기본 단위입니다. 이 기본 단위라고 하는 것들은 더 이상 다른 단위로는 표현이 되지 않는 그런 단위인데요. 여러분이 그 1, 2, 3단원에서 배운 내용에는 기본 단위가 세 가지가 있죠. 시간 단위인 초랑, 길이 단위인 미터, 센티미터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질량의 단위로 킬로그램을 쓰죠. 그리고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겁니다. 쿨롱, 전하의 단위로 쿨롱이 있고요. 이 전하량 중에 아주 특별한 전하량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 전하량이라고 불려지는 거고, 보통 이제 전자를 영어로 일렉트론이라고 하죠. 일렉트론의 앞자를 따라서 E라고 표기를 많이 합니다. 간단히. 이거는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이자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인데 매우 작겠죠.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정도 됩니다. 10의 마이너스 19승이니까 되게 작죠. 원래 이 쿨롱이라는 단위 자체가 매우 크다고 그래요. 나중에 쿨롱 법칙 보면 대략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본 전하량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와 물질은 전하를 띠게 된다면 기본 전하량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전하량을 가지게 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전하를 띈다는 것은 중성인 원자에서 전자가 부족하거나 전자가 과잉이 될 때 전하를 띠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의 정수배가 됩니다. 전하의 양은. 근데 쿼크는 좀 다른 것 같죠? 쿼크의 전하량은 기본 전하량의 3분의 2배이거나 3분의 1배이죠. 플러스 3분의 2이거나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잖아요. 기억이 납니까? 그래서 이거는 예외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예외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쿼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결합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근데 쿼크가 결합을 하게 되면 항상 기본 전하량의 정수배의 전하를 가지게끔 결합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양성자와 중성자죠. 그래서 업 다운 다운 이렇게 되면 플러스 2이거나 0이거나 이렇게 전하량 기본 전하량의 정수배의 전하를 가지는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 전하량은 자연에서 있을 수 있는 가장 최소 단위의 이 전하량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하량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물리량이 이런 가장 기본 단위가 있습니다. 불연속적이에요. 모든 세상이. 그래서 뭐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세상이 우주가 또 하나의 컴퓨터다. 책 제목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우주 또 하나의 컴퓨터 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트릭스 영화 봤습니까? 이 매트릭스가 어찌 보면 그 양자역학을 나타낸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세상의 정보가 불연속적인 값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정보 물리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정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컴퓨터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해석에 따라서. 우주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이라는 거예요. 우주는. 진짜 실제 세상이 디지털이라는 겁니다. 근데 워낙 그 최소 단위가 작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연속적인 아날로그처럼 보이는 거고, 실제로는 이제 여러분의 움직임도 전부 다 이렇게 탁탁탁탁 끊어지는 이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게 이제 그런 불연속적인 값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을 늘어뜨릴 수가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나? 아, 괜찮아요. 뒤에는 대충 하면 돼요. 이제 쿨롱 법칙을 갈 건데요. 이런 프린트 상태를 보니까 여기 이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전하량이 Q1이고 얘는 전하량이 Q2인 입자라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예. Q를 이제 필기체로 안 쓰면 9랑 비슷해가지고 필기체로 쓰는 연습을 하십시오. 수행평가에 낼 수도 있어요. Q를 필기체로 써라. 그래서 전하량이 Q1이고 또 전하량이 Q2인 두 입자 사이 거리가 R이라고 하면 이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요 이렇게 됩니다. 거리의 제곱분의 Q1, Q2 이렇게 되는 거죠. 만류인력 법칙과 상당히 닮아 있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합니다. 요 K는 뭐냐면 쿨롱 상수입니다. 중력 상수는 엄청 작은 값이었거든요. 근데 쿨롱 상수는 엄청 큰 값입니다. 9 곱하기 10의 9승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의 10승 정도 되니까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이 크기가. 그러니까 전하량이 매우 작아도 전기력은 크게 나타납니다. 전기력은 되게 큰 힘이에요. 여러분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엉덩이가 의자를 통과 못하고 있죠. 이게 전기력이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자나 여러분 엉덩이나 99% 이상이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원자가 그렇잖아요. 근데 통과를 못하죠. 그건 이제 전기력 때문입니다. 맨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 있죠. 전자들 사이에 청력 때문에 이게 통과를 못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그 중력하고 다른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중력은 항상 당기는 힘이죠. 항상 인력으로 작용하는데 이 전기력은 인력도 있고 청력도 있습니다. Q1과 Q2의 부호가 같으면 둘 다 플러스이거나 둘 다 마이너스이면 F도 플러스가 되죠. 요 Q1, Q2의 부호가 같으면 F는 플러스가 됩니다. K랑 R 제곱은 항상 양수입니다. 이때 Q1, Q2에 의해서 F의 부호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 같은 전압끼리는 청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F가 플러스라는 것은 서로 밀어내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Q1과 Q2의 부호가 반대면은 F가 음수가 되죠.
그때는 이제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인력 혹은 당기는 힘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요즘 추세는 청력보다는 미는 힘, 인력보다는 당기는 힘으로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뜬금없이 전기장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뜬금없이. 이 전기장 설명하는 게 저는 항상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항상 말이 꼬여요. 일단 해볼게요. 전기장이 되게 좀 생소한 개념이거든요. 일단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이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제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일단 전기장은 전기력과 관계 있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는 물리량입니다. 방향은요 이렇게 정해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정의니까 기억을 하면 되겠는데요. 전기장의 방향은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입니다. 이 양이라는 것은 이 플러스라는 겁니다. 예, 플러스 전하. 플러스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그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전기장의 방향이 오른쪽이다. 그 지점에서. 그럼 그 지점에 플러스 전하를 놓으면 오른쪽으로 전기력을 받습니다. 근데 전기장의 방향이 오른쪽인 곳에 마이너스 전하를 놓으면 전기력은 반대 방향으로 왼쪽으로 전기력을 받게 됩니다. 그 전기장의 세기는 전하량분의 전기력입니다. 이걸 뭐 단위 전하당 힘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1쿨롱의 전하를 놓았을 때 받는 전기력의 크기가 전기장입니다. 여러분 그 속력 배웠죠? 속력이 시간분의 거리였죠. 시간분의 거리라는 이 속력의 의미는 1초 동안에 몇 미터 갔느냐는 뜻이거든요. 1초 동안에 간 거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분수로 이루어진 물리량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Q분의 F라는 것은 Q가 1일 때의 F가 됩니다. 그래서 1쿨롱의 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가 전기장의 크기가 됩니다. 또 단위는 힘을 전하로 나눈 거니까 뉴턴 퍼 쿨롱이 되고요. 뭐 따로 이름이 있지는 않습니다. 전기장의 단위는.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점전화주의의 전기장에 대한 예로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전화주의의 전기장은요. 요걸 좀 설명할게요. 점전화주의의 전기장인데 이 점전화의 전하량이 라지 Q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라지 Q는 지금 양전하입니다. 플러스 전하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배우는데요. 미리 살짝 언급을 하면 이 플러스 전하 주위에는 전기력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력선이 나오고 이 전기력선이 전기장을 나타내요. 전기장을 나타내고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Q가 만드는 이 전기장 중에서 특별한 어떤 한 점 Q로부터 오른쪽으로 거리 R만큼 떨어진 이 지점에서의 전기장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때 전기장의 방향은 오른쪽이 됩니다. 그 세기는 어떻게 되느냐? 세기는 이제 요거는 그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냥 결과를 바로 적어 볼게요. 이 세기는 K의 거리의 제곱분의 Q. 요게 이 점전화 Q주의 전기장이 됩니다. 자, 이걸 제가 좀 이도 빨간색으로 좀 덧칠해 놓을게요. 요게 이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입니다. 방향은 오른쪽이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여기에 점전화 스몰 q를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점에 또 다른 전하량의 크기가 스몰 q인 전하를 여기 놓을 겁니다. 그럼 이때 이 전하 q가 받는 힘은 어떻게 되냐면 이 스몰 q 곱하기 이 지점에서의 전기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요 식에 대해서 여러분 좀 설명을 좀 자세히 하고 마칠까 합니다. F = QE라는 식이요. 오늘 하는 모든 내용은 요 시간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전기력은요 전하량과 전기장의 곱과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식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자 제가 하나씩 설명할게요. 요 F는 전기력입니다. 그리고 E는 전기장이에요. 그 F하고 E는 방향이 있는 물리량입니다. 요 F하고 E는요. 요 F하고 E는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고, 방향을 부호로 표시할 수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 Q는요 전하량인데요. Q도 부호가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될 점은 Q의 부호는 전하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전하의 방향은 없습니다. 뭐 오른쪽으로 3쿨롱, 왼쪽으로 3쿨롱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전하의 종류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식을 이렇게 세우면 요 Q에 의해서요 전기력과 전기장의 방향의 관계가 정해집니다. Q가 플러스면요, 그러니까 양전하면은 F하고 E의 부호가 같아지죠. 그러면 전기력과 전기장의 방향이 평행하다는 거예요. 나란하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는 아까 그 전기장의 방향에 대한 정의가 들어 있습니다. 결국에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라는 게 바로 이 뜻이죠. Q가 플러스면 전기력과 전기장의 방향이 같습니다. Q가 마이너스면 어때요? Q가 마이너스인데 E가 플러스면 F는 마이너스가 되죠. Q가 마이너스인데 E가 마이너스면 F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면 F하고 E의 부호가 반대가 되잖아요. 근데 F하고 E의 부호는 방향을 나타내거든요. 부호가 반대라는 것은 Q가 음일 때 전기력과 전기장의 방향이 반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런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식이에요.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그럼 여러분 그 전기장을 왜 쓰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다시 이 점전화의 예로 들어가면요. 자, 우리가 이 점전화 Q 주위의 전기장의 세기가 이렇다라는 식을 하나 구했어요. 그러면 이 식 하나로 이 점전화 주위의 거리가 어디인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다 구할 수 있죠. 그럼 이 식 하나로 전기장에 대한 정보를 모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공간에 어떤 지점에 어떤 전하를 놓았을 때 전기력의 크기와 방향이 어떻는지를 바로 다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식 하나로 전기력에 대한 정보까지 모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기장이 되게 유용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 맞는지 한번 볼게요. 요거를 그대로 집어넣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Q에 R 제곱분의 KQ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결국엔 무슨 법칙이에요? 이게 쿨롱 법칙이죠. 스몰 Q와 라지 Q 사이의 전기력에 관한 식이잖아요. 그래서 쿨롱 법칙도 이걸로 뭐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쿨롱 법칙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지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게 플러스 전하입니다. 그죠? 일단 여기 전기장이 오른쪽이에요. 여기에 플러스 전하를 놓아요. 그럼 전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죠. 오른쪽으로 힘을 받잖아요. 그러면 양전하끼리는 서로 민다는 거하고 일맥상통하죠. 맞잖아요. 미는 방향이 오른쪽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음전하를 놓아요. 그럼 얘는 양전하고 얘는 음전하인 상태잖아요. 근데 여기에 음전하를 놓으면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잖아요. 그러면 인력이라는 게 맞죠? 그래서 그 쿨롱 법칙도 이 전기장으로 다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장이요 좀 여러 가지 편리면이 있어요. 전기장을 알면 전기력을 일단 기본적으로 다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장이 사실 편한 게 있습니다. 전기장이 측정하기가 쉬워요. 여러분은 배우진 않지만 전기장하고 전압 사이의 관계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압으로부터 전기장을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압은 측정이 가능하고요. 근데 개별적인 전하량 자체를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두 물체를 마찰시켜 가지고 전하를 띠게 했잖아요. 어떤 물체를. 근데 그 물체의 전하가 얼마나 저장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제 이 전하량과 전기장에 꼽인 전기력보다는
이제 전기장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래요. 결국엔 자네. 다음 시간에 그 전기력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또 이 전기장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